크리스토퍼 놀란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놀랐어요. 저는 지금 박준상 작가님 말씀을 듣고 좀 놀랐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고약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까 표정에도 나오셨어요. 좀 놀란 게. 안녕하세요. 읽는 극장 미래의 동물편 사회자 박산호입니다. 저는 번역을 하고요. 소설과 에세이도 쓰고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작가님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박준상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동물 조각을 하는 조각가 박준상입니다. 지금 인사동에서 미래의 동물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극 제목도 미래의 동물이라서 굉장히 관심 갖고 연극을 봤습니다. 네,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네. 임소라 작가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와 소설을 쓰는 임솔아입니다. 최근에 8년 만에 두 번째 장편 나는 지금도 거기 있어를 출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8년 만의 장편 정말 기대됩니다. 이희루 작가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루입니다. 분야예술 분야에서 전시를 만드는 전시기획자이자 남산 밑에 전문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이희루입니다. 작가님들 소개를 들어보니까 오늘 그 이야기할 연극과 여러모로 이렇게 일치하는 것도 많고 공통 키워드들도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이 작품은 김상훈 님이 극본을 쓰셨고 박혜성 님이 연출하셨고 상상만발 극장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공연입니다. 브이로그 찍는 사람 처음 봐요. 브이로그 찍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색하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호예요. 저 브이로그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매일 똑같이 보는 팬인데도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어느 날은 근데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았어. 어쩌면 할머니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 감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공연을 보고 난 직후에 그 인상을 말하자면 제일 먼저 호전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내가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내가 된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가 저는 떠올랐어요. 왜? 놀란 감독 영화가 이렇게 두 번, 세 번을 봐야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그 러시아 마트로시카 인형 이것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 속에 겹겹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네, 하나의 수수께끼를 전달받은 느낌? 오히려 이 연출 기획자가 이 연극을 경험한 관람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수수께끼를 너희들에게 선물해 줄 테니 이 수수께끼가 무슨 의미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아보라라는 그런 질문 같은 것들을 받았던 느낌이었어요. 수수께끼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임소라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제가 대학생 때 딱 한 번 연극의 스태프로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무대에 올라서 1분 안에 책상을 옮기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그 1분을 위해서 12시간 정도 대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을에 어떤 무대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갔다가 설치된 물건들이 없네?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반투명한 스크린에 텍스트가 뜨는 것을 보고 저는 무척 반가웠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장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 우선 반가움이 앞섰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근데 그 글자들을 보다 보니까 처음엔 글자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글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연극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러했어요.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곳과 저곳을 오가는 것보다는 담벼락 자체가 무화되면서 물감이 뒤섞이듯 섞이는 기분이 났거든요. 후반으로 갈수록 그 무대랑 객석의 느낌까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꿈꾸고 있다라는 말이 정확한데 저도 그 꿈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느 순간은 제가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지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극중 인물인 그리고 또 강물 속에 있는 물고기 같기도 하고 그런 이것저것이 되어가는 느낌? 전 참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소단편 소설이나 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에 제가 순간 완전 딴 세계에 잠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 저도 정말. 모르게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상 작가님도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시각 예술을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무대 장치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아까 제가 미래의 동물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래의 동물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했을 때는 연극을 어떻게 풀어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연극을 보고 저도 사회자님과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놀랐어요. 너무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그 미래의 동물과는 너무 달라서 미래도 안 보였고 동물도 안 보였었거든요. 사진 많이 찍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계속 공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네. 연극 자체가 정말 모두 네 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생각을 유발하는 그 작품이었어요. 국경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아마도 지금쯤 이미 지나갔을까요? 아직 안 지났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죠. 지금 지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연극을 보면서 가장 강렬하게 받았던 인상 중에 하나가 배우들이 다들 그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근데 혼자 타셔서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못 찾으시면 내리셔야 해요. 버스가 가야 하거든요. 네.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배우들, 그리고 관객을 보지 않는 배우들을 보면서 계속 제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게 굉장히 이 연극에 있어서 중요한 그 장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화 통화를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전화 통화를 분명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상대방이 안 보이잖아요. 수화기 속 사람 얼굴을 다시 상상을 해내야 되고 처음에는 이런 이질적인 경험들이 현실에도 있구나. 그래서 극 중에서는 의자들 사이로 이렇게 빛이 생기는데 그게 차원의 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원인데 대화는 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죠. 임소라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시선에 대해서? 전 시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엇갈리고 뚝뚝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지호라는 인물이 본 털실을 판이는 보지 못한다거나 여기 털실이 있어요? 정말? 아니면 공을 안 던졌다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속 다르다던가 제공이 아니네요. 전 아직 공 안 던졌는데요. 끊어진다, 단절, 고립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됐는데 묘했던 건 이런 단절과 고립이 어떤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호랑 파니가 둘 다 시선을 마주하면서 털실을 본다면 털실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로 그냥 마무리가 되지만 한 명은 털실을 보았고 한 명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털실이다, 아니다. 그것이 보인다, 안 보인다 같은 여러 층의 장면을 관객이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될수록 시선이 엇갈릴수록 점점 장면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의 가지들처럼 계속 늘어났다, 그것이 만났다. 그래서 엇갈린다, 서로 보지 않는다, 단절된다, 고립된다 라는 것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읽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연극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 연극을 보면서 계속 몰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연극은 의도적으로 계속 끊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제 몰입을 방해당함으로써 다른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각자 다른 해석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건 굉장히 좀 신선한 작품이라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루 작가님 그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시선이 교차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일단 관계성이 결여되어져 있는 느낌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 시선이 교차하는 동시에 나오는 수많은 그 어떤 대사들이나 주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 그것의 연계성이나 또는 인과성들이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던져지는 어떤 시선이나 또는 이런 단어들, 말들이 과연 왜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라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큐레이터도 하고 기획 전시도 하시니까 설계자의 입장에서 본 그 이 연극의 설계는 어떤가요? 연출의 방식이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갖게 함으로써 그 질문들이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질문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누구한테 있어? 내가 던졌는데. 던졌다고? 아까 그 임소라 작가님이 텍스트를 보고 반갑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이 내가 여기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약간 그런 좀 물론 베리어 프리 연극이니까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무대 장치도 또 하나의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좀 자아내는 장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작가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생각했던 텍스트는 그 순간에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본연의 순수한 그 의미였죠. 왜냐하면 배우들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면서 각자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만난 적이 있어 하고 기억을 못하는 순간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마저도 이제 그 현실에서 텍스트로 기록을 하는 느낌? 저는 그래서 텍스트가 약간 분명히 존재했을 그 현실의 그때 그 상황에 대한 기록, 이렇게 봤었어요. 텍스트가 보조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무대 전면으로 나서 있는 그런 연극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텍스트가 제가 느끼기에는 배경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미지들의 움직임도 표현하고, 소리도 표현하고, 정보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도 아닌 어떤 역할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감각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낯설은 감각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감이라고 뭐 보고 뭐 듣고 냄새 맡고 뭐 촉감 맛보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한정적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운동을 할 때 내 몸에 이런 근육이 있었어? 하고 느끼는 것처럼 텍스트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익숙하지 않은 감각으로 새롭게 느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이라는 것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불편함들이 어쩌면 새로운 감각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자 이 공연이 베리어 프리 공연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함을 프리로 바꾸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되나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번 극의 연출자가 무척이나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고약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관람객들을 편안하게 그게 몰입되게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 그걸 혹시 즐기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들. 이 극의 연출은 그 극과 관람객에 철저하게 거리를 두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수많은 해석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관람객들에게 제공을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출자는 대단히 고약한 연출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지금 퍼즐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저도 뭔가 좀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고 어느 날 늦게 눈떠가고 두고 빨리 부탁해버리는 날도 있고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지호란 인물이 나왔을 때 지호구나 했는데 지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인물은 지호와 판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사람 이름이겠거니 했는데 연극이 끝나고 나서 뭔가 더 있을 거야라는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냥 이름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지호 뜻 그랬더니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호지간 할 때 그 지호인데 손짓해서 이게 부르는 그런 의미고, 판이도 있을까 해서 판이도 검색을 해봤더니 또 국어사전이 있더라고요. 판이는 아무 일 없이 노는 모양새라는 뜻이더라고요. 항상 이제 지호가 계속 뒤바뀌고 판이도 한 번씩 다시 나오고, 근데 공통되게 지호는 항상 처음은 기억을 못해요. 상대방이 우리 만난 적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지호는 그때에서야 이제 알아차리고, 그래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는 듯한, 궁금해하는 듯한, 그래서 손짓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알려달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고, 판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원래 이런 거야.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지금 박준상 작가님 말씀을 듣고 좀 놀랐거든요. 우선 아까 표정에도 나왔을 때 좀 놀란 게 저는 판이가 한글 이름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지호랑 판이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각인되는 이름은 지호인 거예요.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나서도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름은 지호였고요. 그게 도대체 왜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그건 아마 한국식 이름이어서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연극의 중반 정도 가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이게 인물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도 제가 판이를 외국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환경이 언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다른 면에서는 언어가 환경에도 영향을 다른 방식으로 이 익숙함 때문에 끼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극이 제게는 열려있는 수수께끼 같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판이와 지호가 만약에 한 명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한 명의 인물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자아나 또는 그 자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판이와 지호가 서로의 시선을 교체하지 않거든요. 결국 만나는 지점들은 없지만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져요. 근데 그 각각의 대화들이 어떤 연결성을 갖기보다는 무언가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결이고 또는 성격도 그렇고 그 행동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판이와 지호가 혹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나의 모습을 서로 마주하게 하고 그 다름을, 그 차이를 또는 그 마주함을 느끼게끔 설정한 인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다중자아 같은 건가요? 그렇죠. 누구나가 우리 안에서 분열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스릴러 영화라면 결말에 범인이 주인공이어서 뭐 거의 이런 식의 반전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해석 같습니다. 저는 그 지호와 판이라는 판이라는 화두가 주어지긴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연극에서 사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을 꼽자면 이제 사공이 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인물을 이렇게 계속 데려다 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한 사람이 저승으로 가기 위해선 그리스 신화에서는 스틱스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왠지 그게 그 비유 같더라고요. 저승으로 가는 배는 그 사공과 죽은 사람 이렇게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아, 타자
그리고 꿈에 대한 얘기도 되지만 죽음과 환생이 되니까 계속 거듭해서 태어난다는 이런 얘기도 대사 중에 간간히 암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쪽으로도 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호 입장에선 그렇죠? 또 만나나요? 우리? 글쎄요. 또 만나겠지만 우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극에서 저는 가장 큰 존재감을 느꼈던 인물이 바로 지나가는 것, 지나가는 존재인데요. 대사는 별로 없지만 정말 압도적으로 존재감을 뿜어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 아닐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시네요. 내가 보는 내 바로 앞에 있는 것 외에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에 집중을 하지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과 환경 안에 있는 존재들을 인식하지 잘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의 느낌들은 약간 부유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다다르기보다는 그냥 그 부유하는 상태들을 계속 관객들에게 경험시켜주지 않나. 그것이 처음 나타났을 때요. 처음에는 추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일까? 왜냐면 기계음이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계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동물인가? 사물인가? 했다가 지나가는 바람인가? 어떤 풍경들의 일부인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지나가는 그것과 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러자 갑자기 내가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대 위에는 조명이 떨어지지만 객석은 어둡잖아요. 우리가 과연 눈을 정말 마주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자 그것의 특징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치 그것, 털실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혼자 잠깐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간다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당연히 그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볼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고 여기에 무대 위 말고도 이미 그것이 여기저기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봤습니다. 뭔가 소름이 오싹 돋는 얘기 같은데요. 그것이 여기저기 있었다. 재밌는 의견을 들려주시는 저는 작가님. 재미있는 의견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작가님들 얘기 듣다가 다 까먹어버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것이라는 게 그 극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떠나온 세계는 대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극 중에서 상황들을 볼 때마다 다 단어도 어긋나고 어떤 사람은 모자로 봤다가 어떤 사람은 지호로 보기도 하고 털실로 봤다가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그거를 저는 기억이 왜곡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상황에 정말 있었던 것 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지나가 버린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유령이라고 의심을 했고 우리 주위를 떠도는 감정들, 느낌들 이런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불쾌해요. 하지만 그게 항상 여행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어서 그 질문을 해보자면 그 지나가던 것이 내는 그 소리와 동작이 굉장히 특이했잖아요. 정말 정말 온몸과 머리를 던져서 추리해야 되는 가장 큰 존재가 그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방언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데 이거를 딱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블랭크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극 중에서 이렇게 벌레 쫓는 분이 계세요. 한 번씩. 그리고 무슨 연기가 날 때 연기를 이렇게 손으로 걷는 행위도 했었는데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바람 불어서 벌레를 쫓듯이 아니면 연기를 쫓아내는 그게 나를 여기로부터 지키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성, 정체성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지나가는 그것이 자신을 라고 말하잖아요.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그 이름이 참 멋있는데? 였어요. 만약에 제 이름이 임솔아가 아니라 면은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손가락을 튕겨야 할 텐데,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지인 중에는 손가락 튕기는 걸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하지? 가 첫 번째로 한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 한 생각은 그 지나가는 그것은 분명히 자기 이름을 라고 말했거든요. 그 소리로 표현을 한 것인데 지금 작가님께서 이름을 블랭크처럼 느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소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걸 공란으로 인식을 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단어들을 혼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단어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로 그 이름을 대체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후라고 본인이 정확히 말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름이라는 게 우리는 언어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아니면 소리가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란으로 인식을 하는구나. 같은 방식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비가시화하면서 보는 것들이 그리고 자기 프레임에 맞는 이름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같은 게 작가님이랑 나왔네요. 그래서 되기 전엔 이런 건지 몰랐어요.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것이 이제 끝을 알리잖아요. 그것이 딱 관객을 향해 돌아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연극을 이제 끝내려고 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통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딱 끝내서 이게 끝이구나. 근데 가야 되는데 뭔가 나는 이야기가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어. 막 이렇게 절규하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그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정지된 상태로 있었던 것들은 제게 있어서 존재함이라는 것들, 그것들이 존재함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약간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망치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느꼈던 그 것들은 뭐냐면 마지막 대사였어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 만나서 반가워요. 행복하세요.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건조한 드라이한 톤으로 사실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 문장이 사실 이 극이 우리 안에서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서의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가. 예. 만날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고 또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지속적으로 질문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끝까지 질문을 던지는군요. 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임소라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숲에 모여줘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여기 숲이었구나 하는 생각과 나 그럼 버섯이었나? 라는 생각과 고사리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저는 반가웠는데 보통 연극이나 뭐 영상이든 연극이든 볼 때 그 무대로부터 발견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관객이 되어서 무대를 보죠. 근데 털실이 나온 어느 순간부터 저 무대에 있는 사람도 내가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갑자기 발견되고 싶다는 욕망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연극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끝에 마치 발견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기뻤고요. 근데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창작을 하다 보니까 소설을 쓸 때든 시를 쓸 때든 어떻게 해야 독자를 이 텍스트 안으로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게 보통 제가 하는 고민이에요. 근데 반대로 독자 혹은 관객이 발견되기를 원할 수도 있겠구나. 무대에서 바깥을 향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말을 거는 형식도 가능하겠구나. 그거는 무대로 선택된 몇몇 사람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넓히는, 무대를 넓혀서 너네도 사실 다 여기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방식이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결말이어서 단순하고 담백하고 명쾌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중우주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평행우주랑 좀 다른 개념인데, 평행우주는 나와 다른 상황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론인데, 다중우주는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중우주에서 서로 차원을 넘나들면서 만난 그런 사람들끼리의 대화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내 우주 속에서의 단어와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우주 속에서의 단어가 안 맞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후가 초반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모두는 수프예요. 네, 저도 그 대사가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크림 스프일까, 뭐 야채 스프일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숲으로 와줘서 고마워요라는 말 하거든요. 그래서 숲이 이게 아니라 숲.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연극 속의 모든 것들이 기억이 바뀌고 조금씩 뒤틀리고 왜곡됐는데 모든 그 캐릭터들이 숲에 모여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숲으로 와줘서 고마워요. 초반에는 우리 모두는 숲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숲이 숲으로 기억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준상 작가님은 조각을 하시는데 언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급 반성이 될 정도로. 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었어요. 숲이 숲이었다니. 스프랑 숲 너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춥진 않고 약간 더러운데 어쨌든 거대한 숲이었어. 거기서 우리가 다 태어났어. 누가 원해서 그렇다기보단 계속 걸그럭거리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이번에는 저희가 관람한 연극과 관련된 이제 책에 대해서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는 안규철 선생님이 지으신 사물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 그 남자의 가방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장르가 뭔가요? 그럼 에세이인가요? 이거는 에세이예요. 제가 공연을 처음 봤을 때 그 빈 공연장에 의자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저 많은 의자에 모든 사람들이 앉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고, 의자 방향들이 다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놓아져 있고, 핀 조명이 하나씩 이렇게 나 있었는데, 그 의자에 사람이 앉기도 하지만은, 누구는 사람으로 봤지만은, 어떤 때는 그걸 모자로도 보고, 그 할머니 옆에 있던 빨간 모자, 지호라고는 하는데, 아이는 모자로 보고. 그래서 이게 다른 차원에서 사물이 넘어왔을 때, 내가 사는 우주로 넘어왔을 때,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는 왜 항상 사람만 앉아 있어야 되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이게 나의 고정관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작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자는 사람이 앉는 곳, 편안함을 주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분들이 쓴 글을 좀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세이를 선택을 했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움직이지 않는 의자. 여행의 도구로서의 의자를 이야기했지만 원래 그것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고정에 쓰이는 물건이다. 의자는 유목민이 아니라 집을 갖는 정착민들의 가구이다. 그런데 이 가구는 다른 것들과는 달리 집에 부수되는 소도구로서의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의자에는 그 구체적인 사용자를 대신하는 의인적 성격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의자는 종종 한 건물의 형태를 결정짓고 그 성격을 규정한다. 역설적이지만 많은 집들은 의자를 들여놓기 위해서 지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의회와 극장과 체육관과 교회와 학교에서 그 집들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실은 그 의자들이다. 몇 석이 필요한가가 그 집들의 규모를 정하고 그들이 어떻게 배열되어야 하느냐가 내부 공간의 분할 방법을 정한다. 임수라 작가님은 어떤 글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토마스 트란스트르메르의 시선집 기억이 나를 본다 에서 겨울의 공식이라는 시를 읽고 싶은데요. 이 시인이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웨덴에서의 겨울은 굉장히 길고 해가 아주 많이 짤 때요. 단절된 느낌, 그리고 고립된 느낌 같은 게 떠오르기 마련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도 그런 고립되는 느낌이 나는데 고립되면서도 오히려 많이 연결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가면서 너와 나를 넘나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겨울의 공식 1. 침대 속에서 잠들었고 용골 아래서 잠 깨었다. 새벽 4시 살을 깨끗이 발라낸 삶의 뼈들이 차갑게 상호 교제한다. 제비들 속에서 잠들었고 독수리들 속에서 잠 깨었다. 2. 램프 불빛 아래 길 위에 얼음이 돼지 기름처럼 빛난다. 이곳은 아프리카가 아니다. 이곳은 유럽이 아니다. 이곳은 이곳 이외의 어느 곳도 아니다. 그리고 나였던 것은 12월 어둠의 입속에서 한마디 말에 불과할 뿐. 3. 어둠 속의 모습을 드러낸 병원 가건물이 텔레비전 화면처럼 빛난다. 큰 추위 속에 감추어진 소리 굽새가 음을 내보낸다. 나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서서 세계가 내 코트 안팎을 개미집처럼 들락거리는 것을 느낀다. 4. 눈 밖으로 튀어나온 검은 상수리 나무 세 그루. 투박한 거구지만 민첩한 손가락을 가졌다. 넉넉한 나무, 병들로부터 봄이면 초록 거품 터지리라. 5. 버스가 겨울 저녁을 뚫고 기어간다. 좁고 깊은 죽은 운하 같은 가뭄비 나무 숲길에서 버스가 배처럼 깜빡거린다. 몇 안 되는 승객, 몇은 노인, 몇은 아주 젊은이. 만일 버스가 멈추어 불을 끈다면 세계가 삭제되리라. 뭔가 스웨덴의 밤하늘 아래 서서 막 이 낭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순간 들었어요. 좋은 시 덕분에 들었고요. 이희루 작가님은 어떤 책을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진실된 이야기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소피 칼이라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세계적인 미술가이고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 국가관을 단독으로 장식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진실된 이야기는 소피 칼이 찍은 사진과 그 사진과 관련된 글들을 함께 소개하는 책인데요. 제목처럼 진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소피 칼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 사물들을 주제로 그가 생각하는 사실과 허구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실제 독자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또는 이것이 의미인지 단순히 글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글은 침대라는 글입니다. 짧은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대. 그건 내 침대였다. 17살이 될 때까지 나는 그 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 후 엄마는 새를 준 방에 그 침대를 놓았다. 1979년 10월 7일 세입자가 그 위에서 자다가 불에 희생되었다. 그는 죽었다. 소방관들이 침대를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그 침대는 건물의 앞마당에 9일 동안 널브러져 있었다. 이게 답니다. 소피칼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물이나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무언가 거대하거나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 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는지를 담담하게 글로써 정리합니다. 이번 연극처럼 이 책의 글들도 제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남기더라고요.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근데 그 짧은 글이라고 하셨지만 읽어주시니까 동시에 그 뭔가 이미지가 저절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제가 생각한 이미지가 거기 있는 사진과 맞을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좀 독특한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좋은 작업은 그 작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점점 열리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극도 그렇고 이번 책도 제 생각에는 정말 멋진 작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했어? 그냥 있었는데 계속 앉아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뭐 얼마나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몸을 흔들었어. 벌레가 너무 많다. 여름이네. 다중우주라는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공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연극에서는 시간대가 겹쳐지고 공존한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연극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다른 시간대에 나를 만나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임소라 작가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준비가 되셨나 봐요. 저 청소년 시절부터 20대 초반 때까지 일기를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소설이나 무엇인가를 쓰다가 막히면 그 일기를 찾아볼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일기를 볼 때가 있는데 재밌는 건 언젠가는 행복한 감각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일기를 펼쳐보게 됐어요. 제 머릿속에 아주 행복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기를 펼쳐보면 행복에 대한 문장이 써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날짜를 찾아봤는데 행복하다는 말이 하나도 없고 다 우울하고 슬프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 얘기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항상 제 기억과 일기에 적힌 내용이 어긋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조작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기억이 조작된 것일지 아니면은 그 기록에서도 행복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일까 생각하다 보면 어쩌면 둘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진실이 나와 상관없는 어느 방향에 혼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어긋남을 발견하는 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어긋남을 발견하는 것이 다른 방식의 길이 열린다는 것 정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혼란도 있고 그게 새로운 만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은 박준상 작가님이 너무 기대가 돼요. 뭔가 SF적인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싹 다 정리를 하는 게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에서 사라졌던 작업들은 이제 보면은 20대 초반에 했던 작업들, 그림도 있었고 뭐 조각도 있었는데 지금이랑 또 많이 달랐어요. 뭐 욕망도 많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한껏 그런 욕망과 욕구들이 가득했던 멋스러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그런 제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냥 난 내 인생 사는 거야, 이게 멋있는 거야, 내가 나야,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했던 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게 제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업인가? 이게 시각적으로 보여줬을 때 다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내게 유독 이게 잘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흔적들도 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동물 작업들은 굉장히 그로데스크한 작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얘네가 컬러풀해졌어요. 그리고 기계들도 막 황금색을 띠기 시작을 하고, 그게 아마 제가 그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되고 나서의 작업이 또 다르고 지금의 작업은 또 달라요. 저는 작가님의 초기작은 모르지만 제가 네. 작가님 작품을 검색해 보니까 최근작이 나왔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이면서도 굉장히 귀엽고 러블리한 그런 생동감이 있어서 저는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작가님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시기에 하나가 단절되고 다음 챕터로 가는 게 아니라 작가님의 그간의 모든 흔적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그 요새 이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옷 정리하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앨범 정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있던 그 아주 낡은 막 이렇게 사가서 떨어질 것 같은 앨범을 우연히 찾게 된 거예요. 그냥 다 버려버릴까? 이러고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펼쳤다가 표정들을 처음으로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본 거예요. 그 전에는 보통 예쁘다 안 예쁘다 기준으로만 봤는데, 이번에 볼 땐 표정을 봤더니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기 전에 얼굴은 굉장히 정말 너무 제 마음에 드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표정이 우울해지게 이렇게 바뀌는 게 이렇게 한 권에 모아서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나는 나를 통합해서 과거의 나를 용서할 수 있겠구나. 화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버리려서 마음을 접고, 그러면서 언젠가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직시하고 화해할 때가 오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시간대가 하나로 진정한 화합이 되는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질문은 아니었어요. 아니 미안해요. 삶이라는 여행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소재이자 주제 중에 하나인데, 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너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너는 이제 잠에서 아직 덜 깼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살아오시면서 이건 꿈이야 라고, 꿈을 꾸면서도 이건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꿀 때도 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는데 요즘도 가끔 그 친구 꿈을 꿔요. 그 헤어진 남자친구를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하는데 얼굴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항상 뒤를 돌아 있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너를 보고 싶어서 꿈을 꿨는데 왜 너는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 막 이런 그 꿈을 꿀 때가 있어서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꿈에서 꿈인 거 아는 거 자각몽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는 꿈에서 꿈이라는 걸 알아챘을 때 제 기억에 환타를 훔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꿈이니까. 그래서 슈퍼에 가서 돈을 안 내고 환타를 꺼내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했는데, 길거리에 현수막에 글자가 갑자기 바뀌면서 환타 도둑은 임소라다 뭐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우선 있는데요. 작가님은 어떤 꿈을 꾸세요? 요즘에는 꿈을 꾸지만 잘 기억을 잘 못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드라마에 가몰입하는 경험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비극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극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민우라는 배우가 양령으로 나왔던 그 사극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그 사극에 되게 가몰입을 해서 그냥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이것도 자각몽이긴 한데 제가 이민우인 거예요. 양령인 거예요. 그래서 밤새 소리 옆에서 자는 지르셨나요? 사람들이 내가 양령이다라는 그런 일들을, 그 잠꼬대들을
했던 것 같아요. 지호, 당신 꿈에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로 온 거예요. 이것도 그때 말했던 그 일종의 네,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스쳐 지나갔는데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라던가 그 사람이라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몇 개 있거든요. 어떤 게 그 막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으신가요? 이희르 작가님 어떠세요? 사실 저는 그 군대를 해군을 갔었어요. 구축함을 타고 저 먼 바다에 가게 되면 육지에서 보는 바다하고 바다에서 보는 바다가 되게 틀리더라고요. 예. 거기에 뭐 15일, 20일, 한 달씩 있다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그냥 내 삶에 있었던 그런 바다의 모습들 그리고 바다에서 그 모습들 안에서 있는 나의 모습들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결국 나란 존재는 거대한 자연에 비해서 되게 작은 거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있어서 그냥 내 일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이런 그 뭐랄까요 교육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힘들 때 보면 다시 또 바닷가에 가고요 바다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극 중에 사공이 했던 얘기가 전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게 지호가 이제 떠나는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가면서 강으로 가면서 이제 뭘 봐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육지를 보면 된다고. 저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임소라 작가님은 잊히지 않는 그런 게 있나요? 생각났는데요. 제가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걸어가는데 모르는 여자가 우산을 씌워준 적이 있어요. 근데 우산을 쓰면 가깝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잘 보지는 못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걸었는데 얼굴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 빗방울이 우산을 때리는 소리나 그 우산 끝에서 빗물이 흐르는 장면 같은 게 되게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한 힘들었던 시절을 그 우산에 대한 이미지에 기대서 건너온 기억이 있어요. 구글맵에 우리 위치가 안 떠요. 근데 우린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으로 오늘 우리가 그 미래의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여기 안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른 시간대에 우리와 만나게 되실 거잖아요. 그게 또 이 작품 미래의 동물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따로 또 이렇게 같이 존재한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닿아서 또 다른 의미를 낳기를 기원합니다. 읽는 극장 다음 시간에는 PJH 댄스 컴퍼니의 This World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